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과서 90페이지 흥선대원군 안팎의 위기에 대응하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요. 조선이 처한 대내외적 위기에 대응한 흥선대원군의 정책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 철종이 죽고 나서 고종이 즉위한 이후에 이 고종의 아버지였던 흥선대원군이 어떻게 정치를 했는가, 과연 그 정치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요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주제의 핵심으로는 경복궁 중건과 그다음에 호포제, 병인양요, 척화비, 신미양요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은 경복궁 중건과 호포제까지, 그러니까 국내 정치까지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90페이지 위에도 나와있죠. 주제열기. 자, 흥선대원의 집권 이후 대신들의 앞에서 했다는 말입니다. 자, 당시 조선의 상황이 어떠했기에 흥선대원군이 이런 말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흥선대원군이 나와있죠. 이게 보면요, 나는 천리를 이끌어다 지척을 삼겠으며 태산을 깎아내려 평지로 만들고 또한 남대문을 3층으로 높이려 하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흥선대원군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천리는 종친을 이야기합니다. 종친은 그러니까 조선을 그 왕족들이겠죠. 지척은 가까운 곳, 그리고 태산은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노론, 남대문은 남인, 이런 걸 얘기합니다. 태산은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골고루 등용하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던 그 세도가분 누구였죠? 안동김 씨였죠. 안동김 씨. 이 안동김 씨의 세력을 약화시키겠다.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시키겠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말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과서 내용 보면서 찬찬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또 본문 보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당시에 이 서구 열강은 이제 무력을 앞세워 이제 문호 개방을 요구하던 시기죠. 조선에서는 세도 정치가 계속되었죠. 이러면서 국가기강도 문란해지고 부정부패가 만연해졌죠. 특히나 삼조의 문란, 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뭐 전정, 군정, 환국에 대한 문란이 심해졌고요. 이로 인해서 국가 재정도 고갈되고 백성의 생활도 크게 어려워지니까 백성들이 그렇죠. 농민봉기를 많이 일으키게 되죠. 이때 일어났던 농민봉기 대표적인 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임술 농민봉기가 있죠. 네. 이런 상황에서 1863년 고종이 어린 나이로 왕이 오르자 이 흥선대원군이 이제 실권을 잡게 되면서 정치 개혁에 있어서 크게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1863년 고종이 어린 나이로 왕이 오르자 흥선대원군이 실권을 잡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흥선대원군은 어떤 정책을 취했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바로 밑으로 내려갑시다. 먼저 흥선대원군이 실시했던 건 바로 통치체제를 정비하는 겁니다. 자, 흥선대원군은 세도 가문의 그 영향력을 약화시키려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 기강을 바로잡고 통치체제를 정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세도 정권의 핵심 권력 기반으로서 군사와 정치 업무를 총괄하던 비변사의 기능을 축소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변사의 기능을 축소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비변사가 세도 정권의 세도 가문이라던가 아니면 붕당, 붕당 정치의 그런 핵심 기관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비변사는 언제 기능이 강화된다 했죠? 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기능이 강화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의정부라든가 육조라든가 이런 중앙 정치 제도가 크게 유명무실되고요. 비변사를 중심으로 해서 정치 구조가 개편이 되죠. 이러한 상황에서 흥선대원군이 이제 실권을 휘두르면서 이 비변사 기능을 점차 축소시킵니다. 그러면서 대신 전통적 권력 기반이었던 의정부와 상본부의 기능을 부활시킵니다. 그래서 정치 업무는 의정부에서, 그리고 군사 업무는 상군부에서 이렇게 나눠서 맡도록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흥선대원군의 통치체제 정비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왕실과 종친, 그리고 남인 북인 등 그동안 소외됐던 세력을 의정부와 상군부 등의 고위관직에 임명하면서 자신의 지지기반. 자, 흥선대원군은
자신의 정치적 지지 기반이 약했습니다. 특히나 안동김 씨라든가 풍양조 씨 이런 사람들의 권력 기반이 셌기 때문에 자신의 지지 기반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세도감을 제외한 뭐 왕실 정치인이라든가 남인, 북인, 그다음에 여러 정치 세력들을 포섭해서 자신의 지지 세력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보시다시피 여기 보면은 나는 천리를 끌어다 지척으로 삼겠으며 태산을 깎아 평지로 만들고 남대문을 삼층으로 높이려 한다. 이 말인즉슨 자신의 정치 기반을 닦고 세도감인 안동김 씨를 약화시키겠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안동김 씨, 안동김 씨가 안동김 씨를 약화시키려 했다는 걸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세 번째로는 대전 해통 등의 법전을 편찬해서 법규범과 제도를 변화된 시대에 맞도록 고치게 한 것입니다. 이 당시에 뭐 우리 조선 최고의 법전이 어떤 법전이었죠? 네, 세조 때 만들어서 성종 때 반포한 경국대전이죠. 근데 경국대전이 1400년대, 그러니까 15세기 때 만들어진다는 말이에요. 근데 15세기인데 지금 1800년대니까 19세기요. 500년의 그런 시간 차이가 있죠. 400년에서 500년. 그러다 보니까는 그 시대가 그만큼 변했습니다. 변해서 제대로 그 법과 규범이 맞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몇 차례 이 경국대전을 보완하는 그런 법전들이 나옵니다. 뭐 영조 때는 속대전이라든가 정조 때는 대전 통편 이렇게 나오고요. 근데 요것마저도 안 맞으니까는 이 고종시기의 흥선대원군은 대전회통이라는 책을 만듭니다. 대전회통뿐만 아니라 여기 추가적으로 육전조례라는 그런 법전도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전회통과 육전조례 이걸 편찬해서 이 법규범과 제도를 시대에 맞게끔 고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은 이 흥선대원군은 그 안동김 씨 세력을 완전히 몰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유럽 가문과 이렇게 협력해서 통치 체제를 재정비한데요. 이를 위해서 왕조의 위기를 극복하자고 하죠. 그래서 일부 유럽 가문,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동김 씨를 완전히 몰아내지 못하고요. 안동김 씨의 일부 세력, 일부 세력과 그리고 고종의 부인이죠. 고종의 부인이었던 그 명성황후의 집안, 그러니까 여흥민씨 세력들. 여흥민씨요. 이런 세력들과 연합을 하게 됩니다. 연합을 해서 자신의 정치적 기반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흥선대공은 철저하게 그 자신 주변에 자신들의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 체제를 꾸리게 되는 것이죠. 어, 고종의 부인도 민씨고요. 흥선대원군의 부인도 민씨입니다. 그리고 흥선대원군 아버지의 부인도 민씨예요. 그러니까 그 민씨 세력과 철저하게 손을 잡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갈까요? 자, 경복궁 중건은 왜 환영을 받지 못했을까입니다. 경복궁 중건. 자, 경복궁이 언제 불타냐면요. 임진왜란 때 불탔죠, 경복궁이. 자, 이 흥선대원군은 이 임진왜란 때 타버린 경복궁, 이 경복궁을 중건하여 왕실에 존엄을 회복하고 자신의 권위를 높이자고 했습니다. 경복궁 중건의 가장 큰 궁극적인 목표는 이걸 줄여서 왕권 강화를 하셨죠. 왕권 강화. 왜 왕권 강화냐? 아무래도 그 왕이 살고 있는 그 궁궐이 좀 으리으리하면은 무엇보다도 그 보이는 눈들이 있잖아요. 어, 신하들에게는 이 왕의 위험을 보여줄 수도 있고,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넓은 궁궐을 통해서 이 왕의 권위가 한층 더 올라갔음을 알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 초기에 만들어졌다가 임진왜란 때 불타버린 조선의 법궁, 정식 궁궐, 제1의 궁궐이었던 경복궁을 다시 중건해서 왕실의 존엄을 회복하고 자신의 권위를 높이고자 궁극적으로는 왕권 강화를 하자고 이렇게 경복궁 중건을 실시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경복궁을 중건하는데 그 초기에 뭐 태조 이성계가 처음 지었을 때보다 엄청 더 크게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비가 항상 부족했습니다. 공사비가. 그래서 공사비가 부족했는데요. 자, 이를 통해서 이 부족한 공사비를 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첫 번째, 원납전을 징수한다. 원납전. 원에서 납부하는. 그러니까 기부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부금. 그러니까 너네들이 원에서 낸 돈이야. 이러면서 기부금을 받고요. 두 번째, 당백전을 발행합니다. 당백전. 자,
당백전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사용했던 돈이 뭐였죠? 상평통보였죠. 그 상평통보의 100배에 달하는 가치, 100배에 달하는 가치의 그런 고액 화폐를 발행하게 되는 겁니다. 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100원짜리를 쓰다가 갑자기 만 원짜리가 툭 튀어나오거나 우리가 1000원짜리 쓰다가 갑자기 10만 원짜리가 툭 튀어나오거나 그런 식으로 고액 화폐를 발행하게 됩니다. 그걸 많이 발행해서 공사하는 데 돈을 쓰는 거죠. 자, 특히나 이 원납전 같은 경우에는 강제로 원에서 기부금 형식으로 내는 건데 강제로 걷어갑니다. 강제로 걷으니까 백성들은 원에서 납부한 돈이 아니라 원통에 하면 납부한 돈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당시 고액 화폐에 있던 당백전은 물가 폭등을 일으키게 되죠. 그러니까 갑자기 시중에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10만 원짜리가 막 유통이 되는 거예요. 유통이 되니까는 고액 화폐에 맞게끔 그 물건의 가격도 점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건 가격이 급하게 폭등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자, 오른쪽에 보시면 당맥주에 나와 있죠. 여기 보면 호대당백이라고 써져 있어요. 호대당 그러니까 호대, 호주, 우리가 돈을 관리하는 그 재정을 관리하는 기구가 호조죠, 호조. 호조에서 발행한 당백전이다 이렇게 써진 겁니다. 그래서 상평통보 1문전에 100배 가치였지만은 실제 가치는 5배 정도. 그러니까 왜 그러냐? 처음에 발행했을 때는 100배의 가치가 되게끔 발행했는데 실제로 유통을 해보니까는 이게 물건 가격이 폭등을 해버리니까 그만큼의 가치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5배 정도의 가치를 했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 잠깐 그 상평통보 가치에 대해서 살짝 얘기 줬는데 상평통보가 뭐 지금으로 따지자면은 한 양이 어, 좀 이게 유동적으로 산정이 되지만은 7만 원 정도입니다. 7만 원 정도. 근데 이 7만 원에 100배가 되는 걸 생각해 보세요. 700만 원짜리 돈, 700만 원짜리.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그 돈에 맞춰서 물건 가격이 막 폭등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외에도 백성을 강제로 공사에 동원하게 됩니다. 요역을 실시한 거죠, 요역. 그리고 4번, 도성문을 출입한 사람들에게 통행세도 납부합니다. 통행세. 그러니까 문을 왔다 갔다 한다면 해도 돈을 내라는 거죠. 그리고 5번, 경복궁 목재로 쓰이기 위해서 양반의 묘지림까지 베어가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 옛날에 이제 매장을 했잖아요. 매장. 그 매장을 하다 보면 그 묘지를 조성하는데 그 묘 옆에 소나무를 많이 심습니다. 소나무를 심는데 그 아무래도 그 조상들의 묘다 보니까는 좋은 소나무를 쓰겠죠. 그리고 소나무를 베지 않았으니까 몇십 년 동안 기른 소나무다 보니까는 튼실하고 좋은 목재였죠. 근데 그 좋은 목재마저도 다 싹둑 베어가서 경복궁의 기둥으로 세우거나 혹은 지붕으로 올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이 경복궁 중거는 결과적으로 어떤 단점이 있느냐, 백성과 양반 모두에게 원망을 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민생안정책입니다. 민생안정. 흥선대원군자 마찬가지로 흥선대원은 그 집권 이전에 1862년에 임술농민봉기를 목격하게 되죠. 그러면서 삼정의 문란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게 된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임술농민봉기 때 그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기 위해서 세웠던 관청이 뭐였죠? 그렇죠. 이정청이라는 관청이 하나 있었잖아요. 근데 그 관청이 뭐 제대로 개혁을 시행하기도 전에 흐지부지 돼버립니다. 흐지부지 돼버리죠. 자, 그래서 다시 흥선대원군이 이 삼정을 개혁하기 위해서 이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러한 삼정 개혁을 통해서 민생 안정과 국가재정 확충 그 목적이 있었죠. 자, 가장 큰 문제였던 첫 번째 한국은 지역민이 운영하는 사창제로 개선합니다. 그래서 관리의 중간 수탈을 맡게 된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원래 한국은 관청에서 빌려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자를 붙여서 돌려받는 것이죠. 근데 그 관청에 있던 뭐 아전이라든가 수령이 뭐 필요도 없는데 막 강제로 빌려주거나 혹은 안 빌렸는데도 빌렸다고 해주거나 혹은 빌려주는데도 그 안에 뭐 모래라든가 뭐 쌀 겨라든가 이런 거 섞은 걸 빌려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수탈을 해갑니다. 일종의 고리대금 업무로 한다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를 야, 너네 관청이 이거 하지 마라. 내가 보니까 그 관청에 있는 수령놈들이랑 아전놈들이 문제다 하면서 어,
너네들 마을 자체적으로 사창이라는 걸 실시해라. 그러니까 개인적인 창고를 열어서 그 환곡을 실시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걸 사창제라고 합니다. 사창제. 그 사창제를 통해서 그 마을의 뭐 신망이 두터운 뭐 양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그 환곡을 맡김으로 인해서 어, 중간에 관리들의 수탈을 막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양전 사업을 실시해서 숨은 토지를 찾아내 세금을 걷어갑니다. 자, 요거는 땅과 관련돼 있으니까 전정과 관련있죠. 전정과 관련있죠. 자, 이 당시에 새롭게 몇백 년 만에 양전 사업이 새로 실시됩니다. 새로 실시되는데요. 왜 양전 실시하냐? 땅은 분명히 있습니다. 땅은 분명인데 세금을 걷어가려면 그 토지 대장이 등록이 돼야 돼요. 그런데 토지 대장에 등록이 되지 않은 땅들이 많습니다. 우리 그거를 은결이라 해요. 숨은 땅이라서 숨은 토지라서 그걸 은결이라 해요. 은결이라 해요. 은결이라는데 그 은결들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 얘 너네는 이거 땅 등록 안 돼 있어? 야, 너네 이거 불법이야 이러면서 양전 사업을 통해서 숨겨진 은결들을 찾아내서 그 땅으로부터 세금을 걷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양반에게 군포를 부과하는 호포제 실시. 자, 군포를 부과하는 호포제입니다. 호포제. 누구에게? 양반에게. 자, 이전까지 양반은 군역이 면제돼 있었죠. 예, 군역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이 신분제가 변동되면서 양반이 점차 늘어나면서 이 군포를 담당하는 양민, 평민 뭐 이런 사람들이 점차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세금이 안 들어옵니다. 세금이 안 들어오는데 자, 흥선대원군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거죠. 보니까는 아니 왜 일반 상민만 군포를 내? 원래 양반 너네도 관리 안 하면은 군대 가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너네도 군포를 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양반에게도 양반에게도 군포를 걷는 그런 호포제를 실시하게 됨으로 해서 조세 부담을 공평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군정과 관련된 개혁이겠죠. 자, 이러다 보니까는 여기서 가장 큰 반발을 일으킨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렇죠. 양반들의 그런 반발이 크죠. 근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양반들의 불신을 크게 산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네 번째. 지역 양반들의 근거지였던 서원을 47개만 남기고 모두 철폐. 우리 이거 서원 철폐령이죠. 당시에 이 양반들은 자신들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원을 많이 만듭니다. 서원을. 근데 그 서원을 만드는데 그 서원이 일반 서원도 있지만요. 그 왕으로부터 현판, 그러니까 서원에 보면 그 이름이잖아요. 그 이름을 왕으로부터 받는 그런 현판을 받는 그런 서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거 사익서원이라는데 그런 서원들이 많아요. 자, 그런 서원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면세 혜택이 있고요. 백성들을 수탈하고 그리고 본래의 목적, 서원의 본래의 목적은 제사와 공부의 기능이죠. 공부의 기능인데 그런 본래 목적과 달리 변질이 점점 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서원의 양반들이 모여서 작당들을 하는 겁니다. 야, 땅 뭐 얼마나 더 뜯어 먹을 것이고 오늘 얼마나 더 수탈할 것인가 그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 서원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세력의 힘을 유지하고요. 나아가서 붕당, 붕당의 근거지가 되기도 하죠. 붕당의 근거지. 특히나 중앙에 진출한 일부 그 양반들, 그러니까 이 서원에 포함된 양반들은 지역의 서원들과 연결이 돼 있어서 그들의 주장을 막 계속 얘기하면서 다른 세력들도 몰아내고 또 더 거기서 부정부패가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양반들의 근거지였던 이런 서원을 47개만 남기고 거의 다 싹 다 없애버리는 그런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자, 이래서 이런 서원 철폐는 궁극적으로는 국가재정 확충과 민생 안정에 기여하게 되면서 이런 여러 백성들의 환영을 받지만 양반 유생들은 크게 반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흥선대원군의 민생 안정책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그 전 시간에 있었던 그뭐 각종 뭐 봉기라든가 뭐 난 이런 것들을 한숨에 누구로 틀릴 수 있었던 그런 정책들이었기 때문에 특히나 흥선대원군이 실시했던 정책들 중에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는 정책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료 톡톡 보시면요. 양반의 면세 특권을 없앤 호포제가 나옵니다. 자, 호포. 호포가 나오면서 등급이 몰라야죠. 벼슬아치나 선비, 하인, 천인도 똑같이 취급되고 상하의 구별이 없어졌으니 너무나 한탄스럽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이 호표를 거두기 시작하면서 벼슬을 한 사람이나 선비나 뭐 일반 평민 하인이나 천인도 똑같이 취급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양반들은 군역을 치르지 않는 것을 자신들의 특권이라 생각했습니다. 특권이라 생각했는데 아니 왜 우리가 저런 쌍것들과 같은 취급을 받아야 되냐 이렇게 크게 반발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너무 한탄스럽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자, 단지 어린아이인 황구, 죽은 사람인 백골만을 불쌍히 여겨 귀천에 관계없이 균등에 나누려는 뜻에서 나온 것에 지나치지 않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비하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자, 당시에 그 군포를 거두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보통은 군대에 갈 수 있는 나이가 15세 혹은 16세에서 이런 15세, 16세의 성인 남성에게 매기는 것인데요. 그런데 아직 어른이 되지 않았던 어린아이라든가 혹은 죽어버린 사람들한테도 호포를 막 매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는 백성들의 삶은 더 크게 어려워지죠. 뭐 예를 들면은 집에 여성이 두 명밖에 없는 집안입니다. 여성이 두 명이고 갓난아기 남자인 갓난아기가 한 명 있는 집안입니다. 근데 여기에 호포는 두 명치가 부과됩니다. 왜 두 명치가 부과되냐? 부인의 죽어버린 남편 거기 백골에다가 징수를 하고요. 그다음에 어린 요 쬐깐한 애기한테도 먹여버린 거죠. 그러니까는 요게 백성들한테 큰 부담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양반 놈들은 어 아니 뭐 그런 거 원래 항구나 백골한테만 먹이는 걸 편성하기 위해서 그 다른 정책을 실시하면 되지 왜 우리한테까지 호포를 먹이느냐 군포를 먹이느냐 자꾸 이렇게 불만하면서 글을 쓰는 겁니다. 자, 명분이 한번 무너지면은 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부디 호포를 협파하여 명분을 바로잡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한테 거두지 말고 다른 방법을 써라 이런 겁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 상소문을 올린 사람은 대부분 다 양반입니다. 양반이기 때문에 양반들은 이 호포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은 호포제에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양반의 모습입니다. 자, 옆에 표 중요합니다. 표 잘 나옵니다. 표 이거 호포를 호포제가 실시되면서 납부충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요. 자, 납부충이 요거밖에 안 됐어요. 자, 양반 같은 경우에는 뭐 하국 관리 같은 경우에는 면제죠, 당연히. 근데 노비나 승려 같은 경우는 노비는 뭐 사람 취급을 하니까 돈 안 내고요. 승려 같은 경우도 이 당시는 신분이 낮으니까 안 내고요. 그런데 호포로 바뀌면서 어떻게 되냐? 뭐 현역 공무자, 그다음에 관리, 그러니까 고위 관리, 진짜 관리에 나간 사람들, 관직에 나간 사람들, 그다음에 산호비 이런 사람들은 안 내죠 당연히. 대신에 일반 관직에 나가지 않는 양반이라든가 일반 상민, 그다음에 관노비 같은 경우는 이 당시에 이제 또 해방을 어 순 저기 언제였죠? 그 순조 때 해방시키면서 일반 양민으로 다 신분 상승되죠. 자, 이런 식으로 요런 층에 납부를 하다 보니까는 74%까지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만큼 호포제란 것은 이 흥선대원군 정책 중에서도 가장 개혁적인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군포의 징수 기준을 개인의 호에서 양반의 호, 호도 군포를 내는 호포제로 시행하자는 주장은 조선 후기 때부터 나왔습니다. 언제 나오냐면요. 영조 때 한번 나옵니다. 영조 때. 영조 때 그 군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긴 합니다. 그러다가 그 호포를 고르낼 것인가 아니면 호포를 낮출 것인가 이렇게 해서 선택된 게 이제 균역법이었죠. 균역법. 근데 그 균역법을 해도 그게 개선이 안 됩니다. 개선이 안 되다 보니까는 이제 흥선대원군 시기에 와서 이제는 호포, 그러니까 양반한테도 군포를 부과하자 그런 여론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체제 위기 속에서 흥선대원군은 양반의 반발을 무릅쓰고 호포제를 강행해서 양반의 면세 특권을 없애 불만에 찬 농민들을 달래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군포 부담 증가로 국가 재정 수입도 증대를 꾀할 수 있었다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는데요. 우리 이 부분을 다시 PPT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흥선대원군이 그 통치 체제를 정비하면서 만들었던 법전입니다. 이게 대전통편이고요. 요게 육전조례예요. 이런 법전을 통해서 통치 체제를 정비했다고 합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법전을 잠깐 살펴보면요. 경국대전 있었죠. 경국대전 있었고,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영조 때는 속대전 있었고요. 그다음에 정조 때는 대전 통편이 있었어. 대전 통편. 그다음에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 대전 회통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법전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구분을 해둬서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뭐 빈칸에 적으셔도 되고요. 시험에는 좀 자주 나오는 법전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조선의 궁궐을 한번 살펴볼까요? 궁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조선의 궁궐 5가지가 있습니다.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경운궁, 경희궁. 경운궁은 나중에 덕수궁인데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궁궐은 뭐 창덕궁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경복궁 이 두 개를 많이 들어봤겠죠. 뭐 아니면 간혹 가다가 덕수궁, 창경궁. 경희궁은 요새 이제 지금은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사라지고 일부 건물만 지금 복원된 상황인데 아무튼간에 이 경복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복궁 지금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 뒤로는 청와대가 보이죠. 청와대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요. 경복궁의 뭐 근정전 한번 볼까요? 근정전 이렇게 되죠. 경복궁의 가장 맨 가운데 있는 정전이죠. 정전. 법궁. 예, 정전. 자, 이 경복궁을 건립한 데 있어서 썼던 화폐가 바로 당백전입니다. 당백전. 아까 당백전 설명했죠. 아, 그 이전에는 상평통보 썼는데 이때 당백전이라는 게 발행된다고 했어요. 그 북골도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예전에 건물이 이렇게 진짜 많았습니다. 이게 많았다가 지금은 건물이 좀 많이 없어졌어요. 왜 그러냐? 일제강점기 때 많이 건물이 어, 없어집니다. 없어지다 보니까는 이 경복궁이 지금은 계속 복원 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복궁 가보시면은 1년 내내 사시사철 공사 중입니다. 왜 공사 중이냐? 지금 복원 공사를 좀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얘기했지만 삼정의 개혁, 삼정 이렇게 전정이죠. 군포, 군정, 환곡. 자, 이렇게 고통을 받다가요. 자, 흥선대원군이 이 전정에 있어서는 양전 사업을 하고, 군정에 있어서는 호포제를 하고, 그다음에 환정에 있어서는 사창제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요거를 바로잡기 시작하는 거죠. 이외에도 서운철폐. 자, 서운철폐인데 서운철폐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요. 진실로 백성에게 해가 되는 것이 있으면 비록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 하더라도 나는 용서하지 않겠다. 서원은 우리나라에서 존경받는 유학자를 제사한 곳인데 지금은 도둑의 소굴이 되어버렸으니 말할 것도 없다. 자, 요 말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잘 파악해뒀으면 좋겠습니다. 어,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92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 93페이지, 그 당시에 이제 양육, 그다음에 뭐 척합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수업 마치겠습니다.